오늘 강의 주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요즘 자영업자들이 누구보다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해서 손님도 없고 그 시설비나 뭐 이렇게 투자해놨는데 유지도 어렵고 참 아주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건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세 분이 내가 임차인이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어떤 걸까요? 월세를 올릴까봐 좀 무서울 그런 것들이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월세를 올릴까봐. 월세가 올라갈까봐. 그렇죠. 네. 내가 영업이 잘 돼가지고 한 1년쯤 지났는데 막 손님이 넘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고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말 많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뭐 임료를 2배로 올리든가 아니면 나가라 이럴 수 있거든요. 예. 또 어떤 게 걱정이 될까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뭔가 일이 잘 풀리려고 할 때 나가라고 할 것 같은 그게 제일 걱정될 것 같긴 해요. 두려울 것 같죠. 염려가 되고. 일이 잘 되는 게 막 마음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내 건물이 아니니까. 괜히 뭔가 찜찜하고 잘 되는 것도 왠지 한편으로는 좀 짐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또 나중에 혹시 물론 건물 주니까 재산이 넉넉하게 있겠지만 내가 보증금을 냈는데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 못 받을지 보증금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도 큰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임대인이다. 그럼 뭐가 걱정이 될까요? 그 이제 공간을 어쨌든 이제 내준 건데 그 어떻게 사용을 어떻게 이상하게 해서 건물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걱정이 아마 들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지금 건물주인 거죠? 네네. 일단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건물주인 거야? 건물주가 건물주야.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편하신데. 제가 임차인인데 들어간 다음 달부터 임료를 안 내. 근데 진짜 그러면 어떡해요? 만약에 돈을 계속 안 주면? 그 임대 입장에서 그것도 걱정이란 말이죠.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과연 저 사람이 제때 건물을 비워줄까?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대립이 돼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언제나 잠재돼 있는 거죠. 언제나. 자, 그런데 누가 갑의 지위에 있죠? 임대인. 그렇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니까 임차인, 말하자면 이제 자영업자가 좀 이제 약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상가 임대차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되면 모든 그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서울의 경우에는 9억 원, 서울시를 제외한 그 과밀 억제 권역하고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그리고 이제 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뭐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하고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으로 그렇게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하까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금액을 넘게 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어디 서울 중심가에 이렇게 사거리에 있는 뭐 1층 이렇게 큰 그 건물 임차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넘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이다.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환산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정하는 저 보증금 상한의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럼 한 4억 정도 집을 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계산을 그러니까 100만 원을 1억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월세에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맞습니다. 네. 오오오. 예.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와, 동생인데 네. 네. 제가 네. 은근히 상식이 많습니다. 예. 예. 야, 이렇게 찍은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상가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계약 체결했다. 네? 나도 들어오겠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채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이 건물을 임대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급한 부채를 갚아야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우리 이석 씨하고도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숨긴 상태에서 우리 김영주 씨하고도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내가 먼저다. 그러네요.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뭐 원래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민법에 의하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자영업자들이 등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번거롭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 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건물을 인도받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게 내가 이 건물에 관해서는 적법한 임차인이다. 이걸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인도받는 거는 계약 체결했으니까 내가 이사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자영업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도 임차인인데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나 건물 인도 받았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했기 때문에 내가 우선적인 임차인으로서 인정받는 거다. 돌아가셔라. 이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모르고 이렇게 그럼 뭐 불쌍해서 계약했던 어떡해. 임차인 같은 그러게. 경우는 어떻게 그 사람은 이제 임대인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하거나 되는 중지를 거구나.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 됐지만 임대인이랑 얘기하세요. 제가 먼저요. 아우 아닙니다. 분쟁합시다. 자, 또 하나. 임차인 입장에서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업자가 그 건물주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오, 그 건물 산 사람은 이제 자기가 거기 건물에 들어가서 뭔가 나도 이제 좀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장사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자, 내가 집주인 됐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어찌하오리까? 갈수 있게 좀 도와주는 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 그 이제 건물의 소유권을 네. 이전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한테도 나 이렇게 건물 인도 받아갖고 사업자 등록증 했고 이 계약 기간 동안 내가 이 건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건물주한테.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니까 건물주가 뭐 다른 일 하다가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럼 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확보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네네.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네. 그럼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에 그대로 등재가 돼서 그 순위에 따라서 물건이 경매가 되어지면 먼저 돈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것과 유사하게 이 자영업자들에게도 뭔가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락 대금 중에서 내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근저당권은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순위가 배당받고 2순위까지 안 되면 1순위가 먼저 배당을 받은 다음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것처럼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인도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거. 확정일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사하면은. 예, 이사하면 예. 주택 임대차 같은 확정일자. 경우에도 가서 확정일자 받잖아요. 세무서가 사는구나. 그럼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락이 됐을 때 그 날짜에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 순위에 의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어. 그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다. 아, 이렇게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그렇죠.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상가 건물을 임차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게 건물 인도. 그거는 뭐 내가 가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인도받아서 하고 있을 네네네. 거고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그것도 사업하려면 당연히 네.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아두는 거. 아, 그게 그 이미지는 몰랐어요. 항상 그거 하면은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이건 얘기를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하잖아요. 아, 그게 그 이미지는 오늘 알았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중요한 아 이유가 있네요. 네. 자,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났어요. 네. 기간이 끝났는데 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을 받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영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큰일이다. 큰일이죠. 예. 네. 이걸 그냥 비우고 나가자니 아까 요건 중에 뭐가 있었죠? 건물의 인도. 네. 그거 있었잖아요. 네. 비우고 나가면 건물 인도 받은 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나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예.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나 이게 안 되는구나. 예 결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등기 명령 예.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걸 하게 되면 그 임차권에 가서 등기가 되어지면 내가 종전에 사용하던 상가 건물을 비우고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더라도 이 건물에 관해서 향후에 뭐 경매가 진행된다든지 그랬을 때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임대차 계약 체결은 처음에 했는데 한 2년으로 계약서에 썼어요. 계약 기간을. 그럼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 장소도 이제 유명한 데가 된 거예요. 여기가. 손님들은 계속 몰려오는데 2년 차쯤 되니까 집주인이 태도가 이상해요. 집주인이 같은 업종으로 거기다가 마치 뭐 이렇게 영업을 개시할 것 같은 그런 낌새도 보이고 뭐 그런단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냥 예. 무조건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죠. 네. 예,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그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네.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거절을 못합니다. 웬만하면은 받아들여요. 갱신. 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를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여 준다고 했을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 또 그렇죠. 억울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세라도 올려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임차인 세 올려야 된다는 그 얘기 할 수도 있고 네. 예, 또 보니까 100%지. 임차인이 네. 뭐 2년 동안 영업이 잘 돼가지고 임료를 꼬박꼬박 잘 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임료도 뭐 제때 내지도 않은 적도 있고 네네네. 또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상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집주인 허락도 없이 전대를 주고 또는 뭐 이렇게 쓰다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건물 일부를 파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무조건 계약 연장을 허용해 주는 거는 임대인에게 그건 부당하잖아요. 네. 바로 이러한 경우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연장 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게 정당한 사유.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이거는 뭐냐면 3달이 아니라 어떤 때는 왜 임료를 꼬박꼬박 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일부만 내고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합계 금액이 3개월, 3개월 정도. 3기의 임료를 미집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거절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가지고 야, 뭐 연장하는 대신 내가 보상금 얼마 드릴 테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하셔라. 그러니까 임차인도 그걸 수용하면 그렇게 받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건물주의 동의 없이 그 상가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전대했다든가 또, 네.
예, 그런 경우 또 뭐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뭐 파손시켰다든가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그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약을 연장할 때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사 잘 되는 게 슬 시샘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 되는 만큼 임료도 좀 올리고 네. 보증금도 좀 올리고 예. 싶단 말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몇 프로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전 보증금 또는 임료의 5%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호해 주는 거죠.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 아니죠. 어? 그 기간도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예. 그게 과거에는 5년까지였었는데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10년까지. 오, 그러면 네. 오래 할 수 있겠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10년까지 그렇게 연장을 요구해서 갱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왜 코로나 때문에 네. 착한 임대인 네. 이런 네. 얘기들 나오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주가 네. 스스로 오. 지금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진짜 좋으신 분들. 예, 임대 일부를 이제 감액해 주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월 임료가 100만 원이었었는데 예. 건물주 입장에서 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제가 20% 감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를 감액했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한 1년쯤 지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가는 거야. 네. 그러다 이제 조금 영업이 회복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80만 원 받던 거를 다시 원상에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80만 원에서 5%만 올려야 될까? 어떨까요? 원상복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금액이 될 때까지는 네. 5%에 제한받지 않고 그렇게 올릴 수 있어요. 깎아준 만큼 올릴 예. 수 있구나. 예.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같죠? 원래가 그거였으니까. 네, 원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줬다가 또 괜히 그렇게 되는 건 안 그렇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다만 보증금이나 그 임료는 그렇게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또 그런 뭐 감염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경제 사정이 급격한 변동이 있어서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른 주변에 보니까 이미 뭐 보증금이나 새로 계약 체결을 하는 데는 보증금 월세를 높여 받고 있는 거예요. 나만 좀 억울한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해서 이거 좀 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해서 조정할 수 있고요.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임차인이 그걸 몰랐어. 네. 근데 임대인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10% 올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추가된 5%의 운명. 그건 엄연히 법을 어긴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나중에 들키면 문제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받을 수 있어도 네. 이분이 모르니까. 예. 그래서 5%를 초과한 그 월세 부분, 그거는 무효. 무효가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를 그 임대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돈만 돌려주고 끝인 건가요? 예, 형사 처벌. 그러면은 일단 한번 질러봐야 찔러보고 안 걸리면 20% 올려줘봐. 이렇게 해서. 아직 건물주 아니잖아요. 아, 예. 나 건물주 아니었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재미있는 그 이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권리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 네. 권리금. 들어봤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오래 기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뭐 영업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쌓여서 나름대로 권리금이 사실 시장에서 형성돼서 이렇게 네, 거래가 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전혀 관여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임차인들끼리 종전에 있던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네. 권리금 내라. 예. 그래가지고 권리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권리금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자기한테 불똥이 뛸까봐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 법을 좀 아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소전 화해 신청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원에 가가지고 재소전 화해 조서를 만들어요.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유 없이 건물 다 명도하겠다. 그리고 권리금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건물에다가 영업하기 위해서
뭐 추가로 시설한 게 있어도 그거 유익비 내가 청구하지 않겠다. 그런 걸 다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받아둡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그 조서에 의해서 그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임차인을 좀 보호해야 될 법적인 필요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임차인이 이제 자기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임대인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 건물을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임대인이 그걸 거절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네. 그 사람의 재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인이 종전에 뭐 3기 이상의 임료를 지체했다든가 건물을 파손했다든가 뭐 전대했다든가 이랬을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걸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서 임대차 계약을 넘기는 것을 건물주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네. 좀 전에 제가 왜 제소전 화해라는 거 설명드렸었죠. 거기는 나중에 끝났을 때 권리금 주장하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랬는데 임대차 계약 끝나고 임차인이 나가려고 보니까 주위에서 권리금을 다 이렇게 받고 나가는데 그걸 방해하게 되면 내가 임차인한테 그 금액 상대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가가지고 임차인이 내가 저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건물주가 방해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권리금 1억 2천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전에 이미 서로 그런 거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얘기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전에? 그러면 법원에서 사실 확인까지 네, 받았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어떠세요? 생각도 들어요. 그 변호사님 저는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러세요? 예. 경험자가 여기 있네. 예, 그 이제 서울의 건대 쪽에 이제 음악 작업실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금액까지는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5천에 80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하고 안에 인테리어 시설을 제가 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들여서 안에다가 공사를 이제 방 공사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걸 하고 제가 이제 몇 년 그걸 잘 사용하고 기간이 만료돼서 저는 그거를 다른 이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제가 공사한 비용에서인가 받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잘 넘기고 그리고 이제 계약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나오셨군요. 근데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데에서 임대인이 개입을 하고 좀 이거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운이 좋으신 거죠. 아 운이 좋은 예. 거예요. 아니, 예. 그랬으면 못 받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이 사실 관행적으로 계속 주고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일부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만약에 이제 집이 노후화돼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새로 들어온 임차인을 나 이거 집 재건축할 테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그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 종전의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줬습니다. 이거 나 배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건물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리 차단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보장하지 않으면 손해 물어줘라.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법원에서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거 인정을 안 한다면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임차인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이유는 취지인데 뭘까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왜 그러냐면 사실상 권리금이라는 게 시장에서 그냥 형성돼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무시할 수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도에 편입을 시켜놨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네. 앞으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네. 보여지고요. 뭔가 예. 생길 것 같긴 해. 요즘 이제 코로나 돼서도 사실 이제 영업이 워낙 안 되니까 네. 권리금 없이라도 누구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권리금에 대한 손해를 이 사람이 다 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네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도적으로는 보완이 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손해가 좀 생길 수가 있. 그런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뭐 대략적으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혹시 세 분 강의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느낀 점 있으면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 디테일하게 좀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뭐 결론은 그냥 건물주가 빨리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착한 임대인이 네. 아 맞아. 되는 꿈을 꾸면서 좋은 꿈이다. 좋은 꿈이죠. 네, 착한 임대인. 그래서 오늘 뭐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조정이나 중재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건데 사실 좀 속 시끄러운 일이 생겨도 소송으로 간다는 게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조금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가장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분쟁이 없는 사회. 다른 표현을 하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 사회.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사회 세상에 안 올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죠. 하여튼 정말 오늘 변호사님 너무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명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클래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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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